프랑켄슈타인 보고 왔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입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고 파네미로, 세이브 오브 워터, 블레이드 2, 헬보이, 독특한 크리처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역사, 과거의 어떤 미술 이런 거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서 만드신다고는 하는데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크리처를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감독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작이 있는 프랑켄슈타인을 어떻게 이 사람이 재해석하고 구현할지가 당연히 초미의 관심사였겠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배우분들 중에 바스터즈에서 나치 장교 크리스토퍼 왈츠가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후원자로 등장하는데요. 잠깐 등장이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연기를 잘 보여줘서 이 또한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주연은 오스카 아이작이라는 배우가 이제 했는데요. 이름 들으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좋은 거 다 때려 넣었죠. 오스카, 아이작 뉴턴 이래서 뭐 상 받고 과학도 매진하라, 둘 중 하나는 되라, 예술계 아니면 과학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멋진 배우가 등장하고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정말 이 세트 미술, 소품 이런 거에 진심인 감독이라는 걸 느낀 게 드레스라던가 과학 도구들, 성 이런 미술들이 심상치 않아요. 그냥 너무 보는 재미가 있고 엘리자베스 역으로 윌리아고스님이 연기하실 때 드레스가 곤충 패턴을 넣기 위해서 디테일을 다 살렸다고요. 엘리자베스 역이 곤충과 자연을 되게 사랑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드레스 패턴에도 이렇게 숨겨 놓았다. 그리고 액세서리나 이런 게 실제 그 시대에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 구해서 썼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이런 게 가구나 이런 데도 묻어나서 이 세계관이 가상의 세계고 판타지 세계인데도 크게 이제 와닿는 게 있습니다. 영화 구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서막, 챕터 1, 챕터 2. 서막은 쇠빙선 같은 걸로 이제 빙하를 뚫고 어딘가로 가려는 군인들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배경을 보여주는데 전쟁 상황이고 전시에 갑자기 이 군인들에게 등장한 어떤 빅터와 크리처의 존재를 인지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되게 리더십이 강한 선장이 나오는데 이 선장이 부상을 입은 빅터를 발견하고 구조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크리처가 이제 빅터를 죽이러 다가왔을 때 빅터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굉장히 선한 인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인물을 통해서 빅터가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로 챕터 1이 시작합니다. 빅터가 이런 대사를 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어. 약간 아버지 탓, 핑계 이런 걸 대면서 시작한단 말이죠. 거기서 강하게 알 수 있죠. 이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구나. 챕터 1과 2는 약간 구조가 비슷해요.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 생기는 오해, 미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챕터 2가 다른 거는 챕터 1에서는 빅터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요.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는 말도 듣지 못해요. 근데 챕터 2에서는 창조주의 입장이 아버지의 입장인 빅터가 크리처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용서도 받습니다. 크리처가 용서를 합니다. 이런 비슷한 듯 다른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곧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챕터 1, 2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해볼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수 있어요. 빅터의 아버지 레오폴드 프랑켄슈타인은 이 나라에서 1등 가는 의사인데요. 빅터 프랑켄슈타인한테 영재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지배력이 강하고 명예와 가문 이런 걸 중시하는 빅터 뜻이 정복자, 지배자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에게서부터 벌써 그런 포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의사 집안의 영재로 키우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의학 지식을 주입합니다. 처음 의학 지식 가르쳐 주는데 사람의 심장의 무게는 얼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남녀 심장의 무게가 다르다 왜일까? 뭐 영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신체를 구성하는 몸 전체 무게나 이런 거가 심장의 크기나 무게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지식을 주기도 하고 흑담즙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은 틀린 의학 정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틀린 대로 나오고 이러면서 되게 그 시대를 엿볼 수 있고 고증이 되게 잘 돼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빅터가 되게 잘 대답을 하면서도 막 모으는 기억 안 나고 틀려요. 되게 관심이 없어 보여 이 의학 지식에. 근데 이런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나중에는 크리처를 만들 정도로 그 엄청난 지식을 얻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면서 본단 말이에요. 빅터 어머니가 지금 빅터의 동생을 임신한 상태인데 계속 손에는 상아로 된 그 임산부 모형을 만지작거려요. 그 아버지가 탁 뭐 그걸 나무라면서 상아로 된 모형과 실제 피가 흐르는 인간하고는 달라.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무룩하는데 사실 이게 빅터는 이 상아 모형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이 탄생하고 만들어지는 이런 쪽으로 좀 더 빅터는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이 상아 모형인데 아버지는 그냥 너 장난감만 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버지가 아들이 갖고 있는 진짜 마음의 소리?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못 캐치해낸다는 걸 알려주고 시작
시작해요. 아, 저런 아버지 아래서 자랐구나. 이게 2부 구조와도 똑같은데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크리처를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냈는데 계속 자기가 알려주려고 해요, 말을. 근데 크리처는 결론적으로 빅터밖에 몰라요. 그래서 막 불만 얘기하는 것 중에 저건 실패작이야. 빅터밖에 못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엘리자베스가 한마디 합니다. 지금은 저 아이의 온 세상이 당신이어서 그렇겠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터도 아버지랑 똑같아. 실제로 크리처가 나중에는 밖에 나가서 언어를 구사를 잘해요. 결국에 단어 다 배우고 괴물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잘해요. 능숙하게. 책도 엄청 읽어서 달변가예요. 논리적으로 막 빅터를 다 이겨요. 근데 빅터밖에 못한다고 실패자라고 착각했던 거야. 밖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똑같죠. 아버지랑 사실은 똑같은 실수를 교육 측면에서 저지릅니다. 그거의 근원은 내가 창조한 이 내 아이의 진짜 마음을 엿보지 못하는 권위가 너무 센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이런 비슷한 구조로 보이고 빅터는 실제로 엄마의 죽음 이후에 천재적으로 습득을 해요. 나중에는 진짜 크리처를 만들 정도가 되잖아요. 어머니의 죽음이나 이런 걸 보면서 생명 창조 이런 거에 관심을 완전 갖게 된 거죠. 아버지가 당대 최고의 의사인데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다는 그런 원망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아버지가 완전히 척지고 아버지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결국 아버지는 죽어요. 빅터는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못 듣고 용서도 못 했잖아요. 근데 크리처는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때 호칭 변화가 있어요. 크리처는 처음엔 빅터 했다가 그 다음에는 창조주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라고 말하거든요. 아버지라고 말하고 용서를 하고 끝나요. 근데 그때 이제 빅터의 시체를 들고 태양 속으로 걸어갑니다. 마지막에 크리처가. 그때 저는 강하게 느낀 게 처음에 빅터가 그 커튼을 열면서 강한 햇빛을 처음 쐬줬을 때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구나. 진정한 용서를 말로도 했지만 그 행동 자체로 태양으로 다가가면서 진짜 비주얼적으로도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야고스님이 1인 2역 하셨죠. 엘리자베스와 엄마 역을 하신 미야고스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그 엘리자베스 역에서는 곤충을 좋아하고 이제 곤충 패턴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요. 전반적으로 이 영화에서 붉은색과 초록색이 중요한데 초록색을 상징한 어떤 인물로 나옵니다. 안정감, 따뜻함, 포용 이런 의미로 나오는데 곤충이라는 거는 크리처와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자연에서 탄생한 어떤 생명체 중에 인간이 흔히 거부감을 느끼는 비주얼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자연을 아끼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곤충을 사랑한다는 설정으로 나오고요. 실제로 크리처를 유일하게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부터 곤충을 사랑하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엄마의 경우는 되게 반대잖아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데 엄마는 빅터의 아버지의 관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권력이나 지배력의 상징이 사실은 붉은색인 거잖아요. 전쟁, 피, 지배 그 안에 있는 존재로서 엄마가 나오기 때문에 붉은 드레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또한 챕터 1과 2가 비슷한 구조를 띠는데 아들은 아빠에게 굉장히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으로 나오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들의 존재를 아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존재 엄마, 빅터의 엄마가 나왔고요. 챕터 1에선 챕터 2에서는 크리처를 안아주는 엘리자베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자베스가 사실상 엄마의 역이고 이거를 1인 2역으로 써서 이 의미를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엄마 역에 똑같이 미야고스 배우, 엘리자베스 역에 똑같이 미야고스 배우. 그래서 결국엔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아버지와 아들, 엄마, 갈등, 화해와 용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크리처의 모습을 현장에서 연기할 때 미야고스 배우한테 처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놀라는 표정이 있거든요. 신기함, 놀라움, 발견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실제 처음 보여줬대요. 그 현장에서. 이 크리처를 만드는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이제 노력과 공개하는 순간까지도 이 연기 연출로 이걸 활용했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역에서 연결해서 붉은색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붉은색의 지배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여주는 것들이 빅터가 이제 처음 그 완성되지 않은 크리처 상반신 그 일부를 많은 교수들 앞에서 이제 시연할 때 삶은 결국 죽습니다 하면서 공이 떨어지는 걸로 죽음을 표현할 때도 붉은 공을 꼭 써요. 이게 붉은색은 이 영화에서 죽음을 강하게 상징하고 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정답처럼 알려주고요. 되게 강렬하게 저한테 왔던 초반의 장면은 빅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둘째를 임신했으니까 피를 이렇게 찍어서 먹이는 장면이 있어요. 강한 붉은색 그걸 억지로 먹인다는 것 자체가 강한 지배나 어떤 권위를 보여주잖아요. 그거 자체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게 틀어지는 아버지의 어떤 강한 성격이나 이런 거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데 어머니의 입가 주변으로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 모습은 마치 곧 죽는 사람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표현할 때 이제 피가 찍 흐르면서 죽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는 느낌도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어머니가 죽을 거라는 것도 암시가 되고 붉은색이 한 번 더 강조가 되는 되게 핵심적인 장면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붉은색의 천사 같은 경우는 그 빅터 방에
방에 있는 천사 형상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전신이 빨간색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꿈에서 붉은 천사가 돼요. 나를 지켜주세요 천사님 이런 식으로 빅터가 기도했었는데 꿈에서 깨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런 의사가 될 거야 뭐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어떤 포부를 밝혀요. 이 말은 나를 지켜주는 이 천사가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거는 불길해졌다는 게 아니라 빅터가 아버지화 되었다. 빅터가 변했고 챕터 2에 빅터가 예상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그래서 이 붉은색이라는 게 빅터도 붉은색으로 들어섰고 넥타이 장갑, 덮는 이불이나 담요 이게 다 붉은색이에요. 빅터도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야. 화해 용서, 아버지의 사과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빅터도 그런 사람이 됐고 예정된 어떤 재앙으로 이제 막 달려가는 거죠. 주변 인물들도 되게 재밌어요. 주변 인물이라는 거는 이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 하나예요. 이 시대나 이 환경 배경하고도 비슷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 전쟁이나 이런 배경들을 굉장히 고증을 잘해서 실제 있는 잊혀진 전쟁들을 가져와서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설정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도 크림 전쟁인가 실제 전쟁 근데 되게 유명하지 않은 그 전쟁 배경을 실제로 따른다고 해요. 크리처를 만들 때도 두세 사람을 엮은 게 아니라 서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조각조각 전쟁에서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시체를 다 주워가지고 만들잖아요. 크리처를. 그거 자체가 이 전쟁이라는 거를 강하게 이제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변 인물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빅터의 동생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빅터와 빅터의 동생 윌리엄은 아버지의 사랑면에서 약간 차별이 있죠. 아버지가 동생 윌리엄을 훨씬 사랑합니다. 동생을 상징하는 색깔도 안정적인 어떤 파랑색. 처음 이제 입고 있는 옷이 파란색으로 나오죠. 빨간색과 완전 대비되는 색이고 이런 걸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거부하고 삐뚤어지고 다른 길로 가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환경적으로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한 어떤 태도를 보면서 더 삐뚤어지는 이런 것들이 빅터를 둘러싼 안타까운 환경 중에 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윌리엄은 이제 약혼자 엘리자베스를 끌고 오는 역할도 합니다. 사실은 엄마 역일 때 미아 고스 배우로 치면은 본인을 포용해주던 사람인데 엘리자베스라는 존재는 크리처를 더 이해하고 나를 또 거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더 이해받지 못한다는 환경 속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윌리엄의 존재는 환경적으로 빅터를 더 고립시키고 외롭게 하고 악화시키는 그런 존재의 환경들인 거죠. 또 하일리라는 존재는 이 전쟁을 의인화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무기상이에요. 전쟁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인데 이 인물을 통해서 이제 시체들을 연구재료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게 되고 빅터가 이 크리처를 만드는 게 돈, 권력, 명예, 전쟁 이런 걸 바탕으로 깔고 만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하는 존재예요. 빅터라는 존재가 이 크리처를 만드는 게 어쩌면 좀 더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본인을 치유해 나가면서 만드는 멀티버스가 있었다면 그 세계에서 빅터는 크리처를 아들처럼 품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세계도 있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좀 더 성숙한 빅터가 됐을 때. 그런데 이런 급변하는 어떤 환경, 전쟁의 시체들로 만든 어떤 상황, 후원자의 돈, 압박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환경일 때 빅터가 좀 더 서두르게 되고 아일리의 죽음 위에서 또 탄생하거든요. 이 크리처가. 그러면서 한 번 더 크리처와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물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크리처의 첫 친구 맹인 노인인데요. 이건 이제 크리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나 편견 없이 대했겠지만 정말 크리처라는 존재를 빅터는 혐오를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대했을 때 엘리자베스의 죽음 등 이런 비극들도 일어나면서 정말 괴물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데 아무 편견이나 거부감 없이 크리처를 대했을 때 크리처는 정말 노인을 친구라고 여기고 세상을 탐구하고 따뜻한 사람으로서 자라나거든요. 성장합니다. 그랬을 때 이 환경이 주는 차이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이 맹인 노인인 거죠. 이런 환경의 변화들을 주변 인물과 전시라는 상황으로 잘 보여줘서 이 인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혹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 미래를 보여주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아버지 아들 관계가 틀어지는 걸 더 잘 부각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크리처가 이제 우리가 비로소 서로 진짜 인간이 된 것 같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인간이란 존재가 뭐냐 했을 때 누구나 아픔이 있고 근데 그 아픔을 혐오나 분노로 푸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과를 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인간다움을 갖추는 게 아닌가? 크리처의 눈에도 그런 걸 안 하는 빅터는 괴물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자체도 그런 용서를 하는 순간 비로소 인간이 됐다고 느꼈을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그 순간에
이게 비로소 인간다움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빅터에게 그 말 자체가 위로와 위안이 되기도 했을 것 같고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거는 그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을 극찬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살인의 추억이 범죄물의 전형을 벗어난다고 극찬을 해요. 한마디로 클리셰스러운 게 없는 거죠. 보존되어야 될 발자국이 경운기에 의해서 사라진다거나 현장에서 계속 넘어진다거나 허무하게 이제 범인과 멀어지는 그 안타까운 장면들이라거나 수사물의 어떤 전형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데 그거를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공감하면서 극찬합니다. 근데 본인의 영화에도 그런 걸 되게 잘 담는 감독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것도 연출 방향들을 보면은 흔히 이런 외모에 대한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로 풀 것 같은 이야기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풀어내는 접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영화 가치관, 신념들이 엿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은 아버지와 아들의 불화와 화해와 용서를 다루고 있는 영화였던 것 같고요. 크리처와 어떤 우정이나 관계를 그리는 영화들 중에 최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곰비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